자, 그럼 건설업종을 같이 시황은 미리 안 하겠습니다. 아폴로님도 어서 오시고요. 건설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터를 중심으로 많이 분석해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같이 이번 신정부가 들었을 주도주로 갈 건설업종을 분석하라 이런 의미에서 같이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뭐냐면 건설주의 업황 현황을 같이 보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아마 조금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행복부엉이님도 어서 오시고 아폴로님도 어서 오세요. 국내 주식시장은 주택시장의 환경은 그동안에 그 문정부가 들어와서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죠? 제3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산관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3기 신도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해서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 그랬더니 50%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가 50% 이상입니다. 좀 황당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거냐. 오늘은 뭐 시장이 폭등할 거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그죠? 예. 파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 떨어진 것들도 많이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고요. 잘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어떤 게 뭐 덜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물량 증가와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높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대형 건설사에게는 큰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럼 어떤 걸 우리는 매수해서 가야 될지 오늘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소학주도 추천하고 여러분 가겠습니다. 강한 부동산 규제로 적정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던 국내 주택 수주분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로 기대된다. 자, 시장에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준마르님, 파이님, 그죠? 밍님, 브로저스님도 어서 오세요. 이번 레드피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특징은 그겁니다. 민간 주도의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두 번째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증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그럼 이제 대출도 완화될 겁니다. 정부의 정책 완화 기대감 외에도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계속해 왔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풀어서 방향을 바꾸겠다. 그 다음에 너무 올라갔던 그 수도권의 아파트를 이제 고가 위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풀어버리면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 또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넘어가는 1기 신도시 아파트가 거의 지금 엄청나게 물량이 많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확대 재생산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거냐. 그래서 오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문 대통령을 만나고 재건축을 풉시다. 그런데 안 먹혀 들어갔죠. 제스님 어서 오세요. 예, 안 먹혀 들어갔죠. 안 먹혀 들어가면서 30년 지금 정비사업으로 지금 정비사업은 주택영위 건설사의 장기간 수요 매출원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니까 30년 이상 전국 아파트가 도대체 얼마나 많냐. 2030년까지 486만 호. 2040년까지 825만으로 연평균 10.5%씩 증가한다. 2030년에까지 준공 후 30년이 초과된 전국에 486만 호 중에 보수적으로 20%만 재건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연평균 11만 호 물량이 나온다. 따라서 2022년 현재 전국의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 수는 370만 가구에 약 370만 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시공사의 선정을 앞둔 재개발 재건축 현장만
100구역이 넘는 거를 감안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의 시장은 수백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겁니다. 당장 이제 대형 건설 4개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이 확보한 주택 건축 수주 잔고만 2021년만 기준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그죠? 어떻게 가겠다? 시장을 살려보겠다. 그죠?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수주와 관계돼서 이제 우리나라는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죠. 왜요? 예, 지금 중동의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을 아마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동 건설에 대한 또다시 수주 열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묘해가지고 건설사의 수주와 그죠? 주가와 관계는 상관관계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죠. 아쉽게도. 수주가 늘어났음에도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2019년 이전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와 밀접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더라. 그래서 수주 물량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전략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국내에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 수주 물량에 비해서 주가는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수주도 어떻게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뭐 아시아도 시작해서 지금 뭐 일본이 독점하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쌍용 건설이 휩쓸고 있고요. 또 중동의 뭐 이라크 같은 데는 한화가 휩쓸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삼성이 휩쓸고 있고요. 이렇게 그 건설사들이 외국에 가서 상당히 많이 건설하고요. 또 터키 같은 경우에는 SK 건설이 또 수주를 많이 받아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저 주가가 반응하지 못했다. 좀 아쉽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어떻게 수익성 위주로 갈 거냐, 이것이 가장 큰 건설사들에서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문제가 됐던 거죠. 한샘, IS 동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이때가 주도주로 나갔던 겁니다. 2013년입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에 주도주로 갔던 것들이 다 리모델링 바람이 불어서 강남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나게 얼마? 1800%가 날라갔죠. 1800%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건설 위쪽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수요 공급에서 영향을 줘서 이제 주택 공급에 그죠? 주택 가격 상승을 갖다 얼마나 완화시켜 줄 것이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 비결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262만 호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그죠? 이 거의 정부 주도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당선인은 이제 250만 호 이상을 민간 주도용으로 해서 이제 서울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수도권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안전지단을 재건축의 안전기준을 강화시켜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했지만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재건축 기준 완화,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대상을 확정시키게 돼. 이걸 완화시키지 않으면 남는 게 없으니까 나부터도 내가 내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때 돈 남는 게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죠? 안 하죠. 그러면 물량이 없으니까 택지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택지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자, 과도한 기부 체납을 방지하고요. 구den딩님도 어서 오시고요. 투기과열 지구로다가 이렇게 해놨었는데 지금은 생애 최초 저기는 80%까지 완화시켜주겠다.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세제도 역시 이 기준시가를 2020년대까지 뒤로 그죠? 올린 가격을 내려서 양도세,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들을 지금 뭐죠? 완화시켜 주겠다.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까 또 완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중산층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중산층들이 더 돈을 벌어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돈 많은 사람은 더 부자가 됐고요. 그죠?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상황이 지금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산층을 늘리는 방법으로 갔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137만 호 이때가 27.5년간 대비 이게 그 경기 인천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분양이 다 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공약으로 비롯 때는 어떤 이것이 가장 문제가 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안전진단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아마 택지 개발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좀 계속 갈게요. 그래서 재건축 대상 물량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보입니다. 30년 이상 1988년에 1기 신도시니까 지금 얼마 됐나요? 88년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88년에부터 주택 공급을 해서 1기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요. 1988년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아까 예를 들었지만 여기서부터 그죠? 1988년, 98년, 2008년 그 다음에 2018년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90년대까지 입주했다고 그러고요. 1988년부터 90년대까지 입주했다 그래도 지금 22년이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재건축에 들어감으로써 아마 물량 공급에서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걸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풀라고 그랬는데 결국 주가 올라가는 거 책임질 수 있느냐? 오 시장이 말을 못하고 그죠?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견해차가 있어서 결국 하질 못했고 이번 신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이전 정비 규제를 완화해서 그러면 이게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0년 아파트 증가 추세는 끊임없이 늘 수밖에 서울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 신도시는 다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택지 공급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려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면 수도권에서는 이제 집값이 잡아질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거 아까 재건축 진단을 강화시켰던 것을 완화시키면서 새롭게 이제 주택 공급을 택지 개발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정비 사업 과정에서 시작하면 지구 계획해가지고 이게 무려 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무려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물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집값이 폭등하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수요가 없는 데서는 그죠? 절대로 집값이 오를 수가 없죠. 지금 많은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강남의 PB센터 같은 경우는 평균 자산이 300억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돈 갖고. 일반인들 생각에는 그러죠. 아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살고 있지. 왜 그렇게 투기를 하러 돌아다니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수 있지만 돈 가진 사람은 그죠? 이거는 인간은 다다익선이에요. 돈 갖고 투자하면 돈이 보이는데 안 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가서 투기하러 가야죠. 그죠? 그것이 바로 시장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가수요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가수요가 진짜 없다면 집값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긍정의 씨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미리미리 돼야 그죠?
안전하게 되고 장명환님, 이용관님, 안미양님, 박정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을 빨리 뭐가 진행돼야 집값을 올라가는 것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추진 단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개포동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지금 개포동이 제가 알기일 때 그 2단지하고 4단지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4단지에다가 25평 투자해서 6억에 투자했다가 20억이 올라가서 팔고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동안에 신반포도 전부 다 잠원동 신반포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해서 사업 단계를 지나가고 있고요. 가보면 뭐 맨날 붙어 있죠.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맨날 붙어 있습니다. 신반포. 구반포는 지금 다 이제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다 완공이 됐는데 신반포는 지금 또 다시 조합 설립 인가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과천시도 마찬가지고요. 주공을 자꾸만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죠. 자, 이런 것이 택지 개발, 재개발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아동, 우리가 대표적인 그 유명한 그 목사님 그쪽에도 역시 이것이 재건축 추진단지로 그 교회가 들어가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한남 4구역도 제가 아는 보강동에다가 벌써 2006년인가요? 6년에 17억에 샀는데 지금 얼마 가는지 모르겠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샀는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몇십억 가겠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17억 샀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블해서 아마 3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때 그때 당시에 보강동에 한남 4구역으로다가 그 친구가 주택을 3층짜리 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게 풀어져야 뭔가가 그죠? 주택 공급이 돼서 완화가 됐지 가격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좀 더 지켜보세요. 쌀보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자, 그동안에는 좋질 않았죠. 꿀보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현대건설이 현재는 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IS동서, 대우건설, 삼성물산, 금호건설, GS건설, 코런글로벌, 삼성엔진은 갈라. 요거는 좀 달라요. 대외 수주가 많은 거고요. 국내 아파트 건설은 삼성물산이 하지 얘는 주로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럼 지금 IS동서가 오늘도 올라갔나요? 그죠? 오늘도 올라갔나요? 꾸준히 올라가서 우리 의료원도 지금 수익이 아마 이만큼 나 있을 겁니다. 그죠? 벌써 이미 의료원들은 다 종목 너무 공개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아파트의 브랜드를 보면 현대 힐스테이트 그죠? 그 다음에 GS건설 LG였었죠. 예, LG 자이.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아크로. 예. 이 DLENC가 요즘에 아크로라는 이름 때문에 브랜드가 아크로 앞에 붙이고 뭐 여기저기 뭐 다 붙여가지고요. 굉장히 잘 나가는 주상복합으로 잘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그죠? 레미안을 이렇게 써놨더니 그죠? 삼성 레미안,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 때문에 역시 가는 거고요. 건설사에서 물량 추이가 지금 가이던스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현대건설이 2022년에 보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대우건설도 물량이 많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은 부족해서 계속해서 말썽이 일어나고 집값은 너무 폭등해서 개인들이 월급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면 이제 그걸 살려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길을 살려주는 것은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을 살려서 돈을 빨리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영입니다. 왜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엄청나게 나갔네. 자, 그러면 그 주택시장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배터리 뭐 다 끝났다고. 배터리 다 끝났으니까 다 팔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듣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그런 얘기도 아직도 업황이 살아있는데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 현혹되지 말라 저는. 여러분이 잘 얼마나 들고 가느냐가 문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럼 주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서 더 좋아지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살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는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개인이 집을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식을 사가지고 그죠? 돈을 벌게 만들어서 집값을 잡아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했다는 거죠. 세금만 잔뜩 걷어들이고 그죠?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것이 이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걸 두 가지를 잘 끌고 가서 개인들을 중산층을 많이 만드느냐가 핵심일 거라 저는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건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자, 건설 외적 요인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원재료 가격이 너무 글씨가 큰가요? 자, 원재료 비용 상승이 문제가 돼요. 지금 이제 특히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건설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되고, 철근, 레미콘, 건설사 주요 원재료 비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철근, 레미콘의 가격 상승은 결국 건설사 수익성에 큰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자제를 해서 어떻게 낮춰서 가격을 잘 올라가지 않도록 이게 조정을 해주느냐. 그래서 이 건설하는데 부담이 없이 건설사들이 이것을 건축을 해서 주택 공급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철강 가격도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 철근을 갖다가 대한제강, 철금은 납품하는 기업이죠. 자, 반등을 해서 신고가를 내놓고 지금 조정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철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물론 저기 중국하고 호주하고 처음 싸울 때처럼 그렇게 작년 3월 달처럼 폭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인 거죠. 그래서 또 향후 이제 창호라든지 그다음에 건축용 거푸집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재료 들어가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격을 올라가냐. 그러면 건축 가격이 올라가면 그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이 예의주시한다면 어떤 종목이 나갈지 답이 보이겠죠. 그죠? 답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사서 매수해서 가면 이익이 잘 나는 기업을, 그죠? 예, 이익이 잘 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간데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죠. 자, 우리 이런들은 주식 하나도 못 팔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에코프로비움 저렇게 올라가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살 수 있나요? 다 팔고 지금, 예? 다 팔고 이렇게 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갑자기 7%가 올라갔는데요. 아유, 가다 말겠지. 나 안 사. 아직 시장이 안 좋다는데. 전쟁이 나서 끝났다는데. 이렇게 약세 마인드 같거나 비관적인 마인드 간 사람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죠. 이걸 들고 가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뭐 다 끝났다고 다 잘라버린다고요? 그죠? 자, 다 끝났다고 다 잘라버린다고요? 저는 우리 이런들한테 함부로 손절하지 마라. 기다리면 좋은 일 벌어진다. 그죠? 기다리면 좋은 일 벌어진다. 아니, 왜 금리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갑니까? 기분 나쁘게. 금리 올라가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도 뭐 종목을 우리 이런들, 자, 이제 매수할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차, 기가 막히게 9% 넘어갔네. 9% 올라갔어요. 자, 그게 참 신기하다. 매수할 자리 타이밍이 왔습니다. 추가 매수하시죠? 9% 올라가 버렸어.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자, 그러면 이제 건설 외적 요인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이게 뭐, 그 철근만 들어가나요? 철근, 시멘트, 그 다음에 인테리어의 바닥재, 건축자재 다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페인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건설주가 올라가면 여러분은 뭐 사서 들고 갈 거예요? 그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도주로 갈 거라고 제가 분명히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서 들고 갈 것이냐. 그게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 핵심은 그거잖아요. 어떤 주식을 주도주로 사서 돈을 벌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죠? 우리가 뭐 지금 아파트 사러 갈 겁니까? 주식쟁이니까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자, 그런 문제에서 이런 건설사들이 철근, 레미콘,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푸집, 건축용 거푸집, 창호, 바닥재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건축과 관계해서 어떻게 재료비가 영업이익 비용의 20, 30%를 차지하는데 이제 두 번째 차지하는 비용이 그럼 뭘까요? 바로 외주비. 그죠? 외주비. 하도급 업체 지불하는 외주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도급. 보통 하도급을 많이 줘.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하게 되면 아파트 부지를 살 때 보통 시행사가 아파트 부지를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차익을 남기고 시공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또 시공사에서 어떻게 해요? 또 외주를 서 하도급체에 넘기는 경우 있고요. 자, 아파트 부지를 갖다가 사가지고요. 시행사가 팔고 수익만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공동으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들은 솔직한 얘기로 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잘 모르겠지만 시행사들은 돈이 별로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땅을 갖다가 매입하고 그죠? 시공사를 결정을 해서 이제 유명 브랜드의 시공사를 걸어들이면 어떻게 되죠? 돈을 엄청나게 벌거든요. 순식간에 진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은 돈이 없지만 시공사들은 과거에도 저도 우리 이제 후배가 건축을 하는데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돼서 이제 매입이 들어갔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줄 거를 안 줍니다. 계약금 주고 중도금, 잔금 줄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래서 계약금만 주고는 아니 돈을 안 줘요. 당연히 그거 지금 시공사다 못 팔았겠지. 시공사에 팔아야 되는데 시행사가 팔지는 못하고 지금 끙끙대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안 줬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받아내요. 받아내는 방법은 나는 알고 있지. 그래서 제가 한번 코치를 해가지고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아파트 동 하나가 날아가기 때문에요. 불과 27평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거를 그래서 결국 제가 코치를 해서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시행사들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기네들은 그걸 그저 계약을 해서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동의받아 갖고 있죠. 시행사들은 돈이 별로 없어. 시공사를 갖다 그저 땅을 갖다 팔고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드가 좋아야 일단 아파트 분양이 잘 되니까. 그럼 이런 하도급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빨리 공사하려고 그죠? 현대산업개발의 그 광주 사건이 터지면서 상당히 중대재해법 발효하고 이게 안전비용 투자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됐죠.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건으로 아이파크죠. 원래 현대산업개발은 삼성레미안은 워낙 또 삼성물산에서 유명하니까. 어쨌든 이 LG자이 지금은 이제 GS건설, GS자이고요. 그죠?
옛날에는 뭐 현대건설은 홈타운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홈타운에서 바뀌고 이름들을 다. 자, 중대재해법 발의에서 안전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너무 빨리 그죠? 빨리빨리. 이런 문제가 어떻게 비용들을 잘 적응을 해서 건설할 거냐가 문제가 된 거고요. 네 번째는 또 갑니다. 그래서 전국 주택 분량 물량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면 전국의 주택 물량 분량 추이를 보면 전망이 지금 2022년 40만 가구다. 근데 이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건설 갔다가 안 됐고요. 다시 또 이제 재건축 단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원리입니다. 집값은요 어디서부터 오르냐 하면 강남부터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꼭대기에 물이 넘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죠? 중국 같은 데 보면 산에다가 논을 일궈서 계단식 논이 엄청나게 많죠. 전 그걸 보면 저도 기절초풍할 정도로 엄청나게 해놨는데요. 그러면 꼭대기부터 물이 넘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오고 또 물이 넘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오고 또 물이 넘치면 다음 단계. 이게 늘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신도시 강남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이제 1기 신도시로 넘어가고요. 그럼 1기 신도시도 또 다시 물이 넘치면 다시 2기 신도시로 넘어가고 2기 신도시에 넘어가면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니까 3기 신도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땅도 똑같습니다. 자, 서울시의 땅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넘어가고 수도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지방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이 종착역이 어디예요? 예, 바로 민통선입니다. 이것은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한데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분당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분당값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것이 아파트 가격에 지금 똑같고 땅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 건설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을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고급 아파트로 점점 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값이 지금 폭등해 있으니까 큰 평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죠 팔고 나오시고 그죠 부부가 둘이 살 지금 뭐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혼 가정이 대체적으로 지금 10가구 중에 아마 40% 이상이 이혼 가정입니다. 통계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가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구 사는데 만약에 60평 이런 데 살아갔고요.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그죠? 혼자 살다가. 그거 뭐라 있습니까? 다 팔고 현금 들고서 돈 쓰다가 평생 편안하게 살다 가는 거지. 점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시장은 애는 안 낳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가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지 끝나고 나면요. 이번에 아마 주택 공급을 해놓고 나면 이제는 점점 일본식으로 가지 않을까.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왜? 지금 애를 안 낳습니다. 결혼도 늦게 합니다. 그러면 애가 한 가정에 하나가 되면 친정에서 집 받고 상속으로 받고 그 다음에 시댁에서 집을 받으면 두 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두 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자녀가 하나입니다. 아들 녀석 하나인데, 그러면 친정에서 결혼하게 되면 친정에서 받고 시댁에서 받으면 집 두 채 다 뭐합니까? 그거 다 전세 물량이 다 나오나요? 사람은 점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심각하죠. 이걸 생각해야지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그저 큰 집 사갖고 있다? 나중에는 점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비싼 집을 팔고 편안하게 살다 갈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병원을 자주 가야 되니까 병원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견해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건설주의 투자 전략. 오늘 일찍 끝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준 거니까. 그 다음에 전국 물 분양을 했고요. 그러면 건설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핵심은 그겁니다. 건설업종 투자 시에 중요시하는 것은 물론 공약은 이렇게 됐습니다.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해외 수익성 위주의 해외 수주 전략, 원가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환경 처리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건설사들이 매출을 다각화하는 기능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커버리지 합산 PB가 0.84배 건설업종 기준입니다. 또 2015년의 밸류에이션과 유사하지만 2020년 그만큼 건설회사가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대형 건설사 업종들이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죠. 그죠? 또 그러면 이 건설 투자하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투자 시에 건설업종은 항상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함께 높아지는지와 미분양으로 인해서 재고재산이 증가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그 다음에 재고재산과 영업상 현금 흐름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여러분이 건설주를 샀는데 부도 위험이 있다. 감자 가능성이 높다. 그럼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볼 줄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걸 안 봐요. 투자자들이. 그냥 추천주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삽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재무 분석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너나 하세요. 나는 종목만 주세요. 그 종목만 주면 다 부자 될까요? 참지 못해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공부를 해서 이 기본 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은 반드시 뭐죠? 미분양으로 인해서 재고 재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상 현금 흐름은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모르면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투자할 만한 건설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죠? 가서 그 전에 건설업종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뭐죠? 무게를 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주택시장의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이제 5월 10일이면 대통령으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자, 용산이냐 광화문이냐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죠? 어쨌든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고 청와대는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들라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막대한 건설에서 돈을 벌면 환경 처리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진출하면서 사업이 지금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건설사의 주가는 수주 규모와 연동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수주와 관계없이 못 갔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SK건설인가요? SK건설인가? 왜 안 나오냐? 이름을 바꿨나? 자, 그다음에 그 건설을 지금 수주받아서 지금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죠. SK건설이. 자, 이런 것들이 해외 수주와는 관계없이 또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수주를 받으면서 공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 그동안에 못 갔죠. 이때가 2015년에 상당히 자본 잠식, 전액 자본 잠식이 돼서 2006 권대락 이때가 뭐를 했냐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3천억을 갖다가 삼성 SDS를 팔아다가 주식을 팔아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못 갔습니다. 그럼 이런 건설사들은 만약에 해외 수주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본 잠식이 돼도 감자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본금이 작아지죠. 그죠? 자본금이 작아지는 회사를 만약에 수주를 받으려고 다른 회사에 입찰을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지진님, 의원님도 어서 오시고요. 박정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자본을 잠식됐다고 해서 자본을 감소해서 조그만 회사가 돼버리면 해외 가서 발주할 때 1조를 갖다가 플랜트 수출을 하는데 과연 수주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나라에서 야, 이런 자본금도 코딱지만한 회사를 누가 그저 1조를 갖다가 플랜트 수출을 갖다가 발주를 해주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3천억을 갖다 투자해서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못 갔어요. 2010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끊임없이 또 이걸 사가지고 그냥 돈 안 된다고 그래도 그저 제가 2015년부터 삼성 엔지니어링 사지 말라고 그러더니 죽어라 사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그저 돈 한 푼도 멀고 제가 징그럽게 들고 있었어요. 에휴. 아니 뭡니까 이거. 가지 말라고 그러면 재무 분석이 너무 안 좋아서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죽어라 투자합니다. 개미들은 싸다고 이렇게 한번 못 가봐요. 몇 년 동안 1, 2, 3, 4, 5 그죠? 6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어봐요. 거기다 개인 투자 특징이 뭐죠? 몰빵이잖아. 그죠? 개인 투자하는 특징이 뭐예요? 몰빵. 먹지도 못하면서 일단 몰빵합니다. 그래갖고 가서 그냥 몰빵했다가 6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고 있다가 이제 가죠. 이제 갑니다. 그죠? 21년에 들어와서 올라간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타이밍을 볼 줄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아유 500만 원만 사놓으면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그냥 5억을 질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6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부해야 똑같은 종목을 추천하더라도 나는 이상하게 사는 것마다 그죠? 안 가는 종목만 사. 어떤 사람은 추천할 때 자기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 것 높다. 그럼 그거 샀더니 비싸더라도 그거 샀더니 그게 더 나가서 수익이 커지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로 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온다고 다 제가 떼돈을 벌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같이 공부했을 때 수익 구조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